이어서 일요 인터뷰 1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일요일 아침에 유쾌한 인터뷰, 일요 인터뷰의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클래식의 본고장이 유럽이죠. 이 유럽에서 음악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지휘자로 인정받는 동양인 지휘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 이영칠 지휘자인데요.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동양인 특유의 깊은 음악적 감수성으로 단원들과 또 관객들까지 매료시켜온 이영칠 지휘자, 오늘 일요 인터뷰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휘자 이영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야 이렇게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지휘자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거를 사전에 좀 알아봤으니까 직접 이렇게 또 앞에서 뵈니까 감흥이 더한데 혹시나 좀 생소한 이름인데? 라고 갸우뚱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면전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양력을 좀 소개를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조금 길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외우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구나 아마 짐작하는 자료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런던, 폴란드, 러시아,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같은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고 계신 지휘자시고요. 지난 2006년부터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종신적 외국인 객원 지휘자로 활동 중이시고, 2007년부터는 보스니아 사라예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객원 상임 지휘자로, 2008년부터는 체코 프라하의 보헤미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09년부터는 불가리아 소피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종신적 객원 지휘자로, 또 2011년엔 체코 야나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2년 폴란드의 오폴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또 임명이 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경상도 갔다가 강원도 갔다가 이게 아니고 유럽의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이게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거기서 제의가 오는 건가요? 제의를 처음부터 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테스사마 이제 한 번씩 연주를 하고 나서 반응이 좋고 그러면 이제 그런 타이틀을 줘서 자주 와서 연주하라고 하는 거죠. 이야, 멋지신데요. 이렇게 유럽 전역에 걸쳐서 주 활동 무대를 잡고 계신 분입니다. 거의 동유럽권이잖아요. 이제 네.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기도 한데 특별하게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나라나 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보다도? 일단 우리나라와 아시아 쪽에서는 제 이름을 그렇게 많이 아는 분이 없으시고, 예. 오히려 제가 시작을 일단 동유럽에서 불가리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시작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점차 러시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예. 불가리아에서 이제 처음 음악 생활을 시작하셨다 그랬는데 잠시 후에 또 시간을 좀 돌려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무대에서 아무래도 동양인 아시아인 지휘자로 활동하시는 게 녹록치만은 않을 거다 짐작은 되거든요. 동구권 텃세가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동구권에서 지금 활동하는 지휘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동구권이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류는 있지만 그래도 문화적 교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주자들이 이제 저를 처음 봤을 때는 좀 신기한 거죠. 예. 동양에도 지휘자가 있나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초창기 때는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가족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연주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1년에 한 30회에서 40회를 하는데 어느 곳에 지정해서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편하죠. 유럽 전역이 그냥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드시겠어요? 예, 좀 그런 면이 있죠. 예. 아니, 발레리나 강수진 씨 같은 경우에도 만나 뵀더니 처음에 동구권에 공부하실 때부터 그렇게 동양인에 대한 벽이 좀 높았다고 인사를 하면 인사도 안 받아주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텃세가 좀 심했다고 들었어요. 아니, 텃세보다는 좀 신기한 거죠. 왜냐면 저도 지금도 가도 동양인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일반 거리에서도. 지금도? 예, 그러다 보니까 가면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쳐다봐요. 이제 신기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의외로 동유럽 쪽
지금 말하는 불가리아나 루마니아나 러시아만 해도 좀 그래도 아시아 사람들이 요새는 좀 있는데 예.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기하고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이 나라 이방인의 거리가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아시아 사람 중에 그래도 음악을 한다는 걸 느끼는 건 일본 사람들 위에는 사실 한국 사람이 주로 갈 수 있는 데는 서유럽 아니면 미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보력이 없던 거죠. 그렇군요. 여러 해외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좀 편한 마음이 좀 더 가는 곳 뭐 이런 곳이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뭐 동유럽 쪽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요새는 제가 지금 또 독일의 막데부르 심포니에서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연주를 하고 뭐 그래도 제일 편한 게 제가 처음 공부를 한 불가리아가 제일 아무래도 저한테는 편하죠. 시작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야, 어떤 분들은 지금 언급된 나라 이름만으로 참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이런데 우리는 뭐 평생에 걸쳐서 한번 정말 계획 잡아서 그렇죠. 꿈꾸는 여행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 근래는 그래도 여행객들이 가끔씩 옵니다. 그러니까 동유럽 이렇게 여행하면서 루마니아, 체코, 뭐 헝가리, 불가리아,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마케도니아까지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제가 마케도니아 페스티벌, 오크리드 페스티벌 갔는데 한국 사람 단체가 처음으로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서로 깜짝 놀라셨겠네요. 그분들이 물어보다 여기 왜 왔냐고. 그러니까요. 아유,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유럽만큼이나 활동을 좀 해주시면 비교해서 거기 50 여기 50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좀 노출이 되시면 좋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뭐 컨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소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들이 이제 제가 독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뭐 한국에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스케줄을 잡는 거죠. 저는 이제 가서 연주하고 그래요. 아무래도 주 무대가 이제 동유럽 쪽이셨고 지금 이제 유럽 전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셨는데 말이나 이런 게 잘 안 통하잖아요. 오케스트라 단원들 대부분이 다 안 통하죠. 대부분이 아니고 다 안 통하겠네요. 특히나 러시아나 뭐 이런 동유럽은 도고라든지 이제 공산주의 국가였고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러시아 아니면 도고를 많이 제2 외국어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단원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하는데 일단 지금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좀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보단 도고나 러시아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음악이라는 게 꼭 말이 필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말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악보와 음악이라는 공용어로 그냥 통하시는 다 그분들이 다 알아들으시고 또 음악 용어는 세계 공통어니까 굳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그분들이 잘 아시니까 아무래도. 야, 이게 가능하군요. 지휘자의 입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다. 짐작만 할 수 있지만 일일이 다 좀 의사소통도 원활하고 이래야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휘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곳의 오케스트라를 뭐 평생 상임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가 이제 돌아다니는 걸 해가지고 지금은 뭐 어느 오케스트라를 가도 지금은 많이 줄인 편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저를 홍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기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거기서 원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사소통 잘 안 돼서 엄청난 오해를 일으키고 뭐 이런 좀 진땀 났던 그런 기억들은 없으세요? 처음에는 조금 이제 막 저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그분들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주로 사실은 단원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잘 안 하는 편이죠. 그냥 음악적인 용어 그리고 음악에 대한 것만. 그래서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제가 뭐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갔던 곳이기 때문에 제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마찰이나 이런 건 없죠. 초창기에 있을 수 있는 그 갈등 상황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풀어나가셨네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은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 그분들이 저를 처음 보고 제가 또 뭐 외국 독일 사람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선입견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악장이라고 하는 이제 커서 마스터 대표분하고 이제 조금의 마찰은 있었죠. 근데 다들 음악 하시고 음악을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죠. 좋은 음악 연주해서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는 게 공통의 목표니까. 네, 그렇죠.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렵게 말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축구 감독이랑 비슷한 거죠. 저희는 연주를 하는 게 아니고 하모니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를 우승을 하거나 실패하듯이 지휘자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음악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러시아 같은 오케스트라, 모스크바 필하모닉 같은 경우는 차이콥스키를 그 오케스트라에서 참 한 몇백 번은 했을 거예요. 근데 몇백 번의 연주가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휘자의 영향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가 이제 말하자면 관객을 감동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라는 거는 같죠. 야, 축구 감독에 비유하시니까 탁 들어오네요. 예, 그렇죠. 아니, 뭐, 전부, 개개인의 영향이 좋으면 더 좋지만, 물론, 그렇죠, 예. 뭐, 메시, 호날두 다 한 팀에 모아놓는다고 월드컵 우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의 스포츠랑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오케스트라는 건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베를린 필하모닉이라는 그런 세계적 오케스트라가 하는 곡과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곡이 같은 곡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본적인 것만 넘으면 그 만드는 거는 사실 지휘자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참 매력적이기도 하면서 여전히 그래도 어렵겠다. 아니 축구 감독들, 뭐 야구 감독들 굉장히 어려운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매력적이고도 고통스러울 것 같은 지휘자의 나날들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됐을까도 궁금하고요. 잠시 후에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인터뷰. 동양인이 외국 무대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동구권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지휘자 이영실 지휘자와 오늘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휴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고 남은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도로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사뷰. 일요 인터뷰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영칠 지휘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참, 뭐 우리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간혹 접하기도 하는데, 그래요. 그런 고충이 있으리라 짐작은 하셨겠지만, 특히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참, 어떤 느낌일까, 뭐 경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보통 클래식계는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 혹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뭐 가정 환경이 그렇게 이끈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지휘자님은 뒤늦게 좀 음악을 시작하신 편이라고요?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악을 하고 싶어 한 것보다는 이제 집안의 권유와 또 제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좋은 데는 못 갈 것 같아서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발끈하실 수 있는 발언인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또 그렇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원래 꿈꾸던 길은 아니셨군요. 예, 처음에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음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우연치 않게 이제 집안의 권유로 음악을 했지만, 이제 하다 보면서 제가 좀 음악에 대해서 좀 좋아하게 됐고, 이제 그런 길을 가게 된 거죠. 처음에 그러면 음악 중에 뭐로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악기를 프렌치 호른이라는 기악 악기를 시작했습니다. 금관악기로? 예. 아니, 그러면 좀 연주를 해 보셨었나요? 아니, 그걸로 저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사실은 한 거의 15년 이상 연주 생활도 많이 하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학 가기 전에도. 아니요, 그전에는 안 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음악을 하겠다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2년이라는 게 참. 아니, 그럼 오른쪽으로 계속 박사학위까지 뭐 따실 정도였으면 매진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2000년도에 이제 학위를 따고 한국에 와서 연주자 생활을 하고 또 강의도 나가면서 했는데 참 이게 지휘자가 돼야 되는 운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악기가 불지르가 않았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어제까지 연주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괴로워하고 사실 음악을 그만두려고까지 했었거든요. 뭐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거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지휘자로서 잘 되고 있어서
뭐 지금 그냥 편안하게 운명이었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사실 제가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15년, 20년을 음악을 하던 걸 그만두고 다른 걸 해야 되나 하는 이런 그런 괴로움에 좀 있었거든요. 예. 아니,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그냥 음악하지 않는 분들이 뭐 성악 같은 경우에는 내 목소리가 이제 직접 내가 연주를 해서 내야 되는 네. 거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 얼마나 절망적이게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정말 연주자들도 갑자기 그런 것처럼 성악가가 목을 상하는 것처럼 갑자기 연주가 안 될 때가 있는 거군요. 그게 정신적인 문제인 건지 육체적인 문제인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런 경우를 저도 옛날엔 들었는데 제가 직접 그걸 경험해 보니까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게 그러면 호른이 다시 이제 호른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정도였고. 그러니까 옛날 정도의 컨디션이 안 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로 굉장히 방황했죠. 그래서 음악을 관둬야 되는지 아니면 뭘 해야 될지 이러다가 이제 친구의 권유로 그래도 주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예. 그래서 그냥 우연치 않게 시작을 했는데 아니 영실주의자님 뭐 앞서 공부도 잘 못했고 뭐 별 꿈도 없었고 이렇다고 말은 하셨지만 굉장히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재능보다는 음악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로 공부하는 식으로 어떤 기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 아시는 레슬리 파라셀이라는 미국의 첼리스트도 지금 아마 80이 넘으실 거예요. 그분도 평생을 계속 연습을 하고 지금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천재라는 거에 어떤 기준을 두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음악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지금은 지휘할 때 어떤 거보다 더 즐겁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사실은 원래 집중력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음악을 할 때만은 시간이 가는 걸 잘 모르겠고 재능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능이 정말 많은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셨지만 사실은 이게 내 길인가 내 꿈인가. 근데 권유로 한번 해보기 시작하니까 잘 맞으셔서 또 재미도 있고 지금까지 꿈을 잘 찾아오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위해서 쫓아간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도와주시는 분도 많고 또 제가 지금 하는 스타일이 유럽에서 이렇게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저에 대한 비평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제 그 주의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고전적인 거랑은 좀 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외국 크리틱 하시는 분이 얘기하기를 변칙복소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표현도 쓰는군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어떤 우리가 알던 클래식계의 주의자들이 알던 그런 게 아니라 변칙으로 하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특이한 거를 요새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오케스트라들이 제가 오면은 티켓이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좀 좋은 결과가 있네요. 아니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유럽에서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하실 때 어떤 스타일로 지휘를 하세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구분하자면 약간 번슈타인 같은 스타일이라고 할까. 왜냐면 이제 우리가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카라얀과 번슈타인은 잘 알고 있거든요. 유럽의 대가와 미국의 대가. 두 분을 비교할 때 카라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전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번슈타인은 그때 당시 봤을 땐 굉장히 혁신적인 스타일이었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율동도 많고 거음악에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뭐 계보를 엮자면은 저는 아마 번슈타인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분하고의 어떤 비교가 아니라 그분의 스타일과 비슷한 그런.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휘를. 좀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저는 관객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제 스스로가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원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여러분이 만족하고 제가 만족해야 관객들이 즐거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 어떤 쇼라는 입장도 있지만 감동이 없는 연주는 그러니까 아무리 모양이 좋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연주를 깨끗이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감명을 못 받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휘자가 일단 그 음악에 심취해서 열정적으로 모션을 취하는 모습 자체에 또 감동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모습만 갖고는 쇼고 음악과 모습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그 사람들이
뭘 이해하길 바라면서 연주하는 것보다 예. 그냥 그 안에 빠져 있다 보면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야, 오늘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에 푹 빠져서 열정적으로 지휘를 유럽에서 또 주로 펼치고 계신 이영칠 지휘자와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일요 인터뷰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머지 얘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BS 캠페인 평생 함께할 이름 세 글자 어른이 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TBS 일요 인터뷰. 주로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오케스트라 지휘자 이영칠 지휘자와 오늘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음악이라는 것 자체를 좀 남들에 비해서 같이 음악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게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아오고 계십니다. 아니 이걸 또 동양 서양 계속 저희가 구분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영칠 지휘자님이 또 그 동양인 특유의 감수성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뭐 이런 또 평가를 받고 계시니까 어떻게 실감을 좀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서양인과 동양인의 감성 차이는 있을 테고 어떤 게 좀 동양인만의 괜찮은 어필이 될 수 있는 감수성이다 싶으십니까? 뭐 많은 음악인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은 음악은 언어와 같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과 같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 느낌으로서는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유의 그 선율이라든지 감성들이 있거든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혈질도 있고 네. 또 굉장히 또 착한 면도 있고 네. 또 항상 사람을 이렇게 걱정하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격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굉장히 민족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분하고 또 깊이가 있고 근데 그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악이라든지 그런 선율 사실 아시아 음악이라는 게 사실 구분을 중국, 일본, 한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한국 사람에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선율은 어떤 나라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클래식에 조금씩 접목하다 보니까 그걸 제가 공부해서 접목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클래식에 융화하다 보니까 그런 지금 같은 이제 그런 평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니까 가질 수밖에 없는 감수성 이런 게 지금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고 있으신 거군요. 그렇죠. 저는 한국 사람의 음악이 굉장히 훌륭하고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주가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도 사실 어떤 독특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도 있고 한도 있는 그렇죠. 우리 그 문화적인 감수성이 이렇게 음악 예술적으로도 발현이 될 수 있군요. 세계 무대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그 국내 클래식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뭐 그거는 사실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무슨 어떤 그 입장도 아니고 뭐 개인적인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땐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많은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한국이라는 이름을 지금 널리 알리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케스트라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굉장히 상당 부분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뭐 1년 기준으로 볼 때 뭐 상당 기간을 또 외국 특히 유럽 쪽에 지내시다가 우리나라 또 들어오시고 하시는데 해가 갈수록 클래식 음악이 좀 보편화되고 좀 일상화되고 이런 느낌이 점점 좀 드시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 지금 전 세계 흐름은 클래식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왜냐면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오케스트라 형식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음악인들이 그 생활의 빈곤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 오케스트라가 민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극장장의 어떤 힘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많이 안 팔면
그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도태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예. 외국도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있죠. 그렇군요. 아니 그 우리나라 대중음악은 뭐 어렵다 하면서도 또 한류 열풍도 힘입어서 아주 성장세를 꾸준하게 이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비교가 그렇긴 합니다만 예전과 다르게 좀 국내 환경으로만 볼 때 클래식이 성장했다고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음악에 비해서는 아직도 대중성이나 뭐 이렇게 좀 편하게 느끼는 감정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건 어떻게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변 확대는 됐는데 사실 음악가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사실 그렇게 확대되지 않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우리는 음악으로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단 고정관념이 한국은 아무래도 봉사 위주의 어떤 그러니까 예술은 어떤 봉사다 어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외국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국내에서 가끔 이렇게 제 아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사실은 공연에 대한 그 수익금이나 이런 게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하고 거의 같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에도 공공성이 여전히 지나치게 좀 강조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활동을 하고 여기서 어떤 지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냥 그런 문제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이 많으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연극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공연의 수입으로서 이렇게 운영되는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문제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과관계네요. 네, 그렇죠. 그 조금 얘기를 바꿔서 여전히 클래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입문하신다. 나도 좀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뭐 어떤 학회에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사실 클래식을 어릴 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처음 클래식을 듣는 게 이제 바하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비발디라든지 주로 그렇죠. 그걸 클래식으로 하는데 사실 독일의 정서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가 그렇게 맞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발하고 또 뭐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하고 되게 다혈질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러시아 슬라브 민족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처음 접하는 음악이 이제 게르만 민족의 어떤 음악을 접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 중에 이제 독일의 그 베를린 필하모닉에 있는 악장이 있는데 그분들은 브루크너라는 작곡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독일 사람들. 클래식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브루크너의 곡은 사실 되게 종교적이고 굉장히 좀 지루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음악을 처음 클래식을 접하는 사람이 접하다 보면은 좀 지루한 감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 접할 때 좀 슬라브적인 뭐 드보르작이라든지 차이콥스키라든지 좀 이렇게 열정적인 거를 접하다 보면 이제 클래식을 좀 좋아할 수 있고 또 CD나 DVD로 보는 것보다는 연주회장에 가서 한번 듣는 게 또 그런 매력이 있고 또 클래식을 좋게 생각하자면 이제 가요나 이런 거는 시간대가 짧지 않습니까? 5분 안에 뭐 이래서 발라드라면 슬픈 음악만 나오고 뭐 기쁜 음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클래식은 아무리 적어도 5분에서 40분 사이에 곡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게 클래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처음 접하는 게 조금은 이렇게 너무 고전적인 것보다는 슬라브 곡들을 좀 많이, 그러니까 차이콥스키, 뭐 드보르작, 뭐 브람스는 독일식이지만 그래도 좀 그런 다방면에 있는 곡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 게 그게 아무래도 클래식을 좀 좋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학교에서 학창 시절에 이제 음악 교과서를 통해서 접하는 서양 클래식
태교 음악으로 접한 서양 클래식. 이게 클래식의 전부가 아닌데, 네. 우리는 이제 처음에 너무 딱딱해, 지루해. 이러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좀 다양하게 접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시작은. 지휘자의 지휘가 오케스트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뭐, 상당할 거다, 짐작이 되죠. 바꿔 말하면 지휘자 컨디션에 따라서 또 전체 오케스트라 분위기가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사실 지휘자도 사람인지라 매일매일 비슷한 혹은 좋은 컨디션 유지하기도 어려울 테고, 어떻게 좀 평소에 조절을 하는 편이십니까? 사실은 컨디션이 굉장히 좌우를 하는 경우는 연주자들이거든요. 예. 연주자들은 사실 컨디션에 따라 음색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성악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를 못 낸다든지, 예. 소리가 칼라가 예. 다 그렇게 컨디션 조절을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지휘자는 사실 뭐 컨디션이 중요하지만 연주자만큼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연주하면서 막 감기 몸살 걸리고 그럴 때 연주를 해봤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요? 지휘를 해봤는데 네. 사실은 연주자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악은 연주자가 가장 중요하죠. 예. 지휘자는 사실 컨트롤하는 거고 하모니를 만드는 거지. 예. 지휘자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니, 아까 축구 감독이 비유해 주셨잖아요. 감독이 직접 그라운드에서 뛰는 건 아니니까. 뭐 축구 감독이 아프다고 경기 못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경기는 그 선수들이 아프면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클래식만큼 우리 국악도 좀 해외에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았으면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워낙에 또 대중가요 같은 경우에는 한류 열풍이 또 휩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음악의 매력, 우리 국악의 매력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세요? 평상시에? 저는 한 10년 동안 지금 지휘를 하면서 국악을 선전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은 국악 작곡가가 작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차이콥스키나 뭐 브람스나 이런 독일 음악이나 러시아 음악들이 기본은 사실 그 나라의 전통 그 곡을 배경으로 음악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고, 사실 창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외국에서 창작을 연주한다는 건 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무대 감독이라든지 이제 상의를 해서 한 세네 번 정도를 지금 한국 곡을 많이 연주했어요. 뭐 아리랑을 편곡해서 한 적도 있고. 저 몇 달 전에 소피아 정기 연주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피리를 데리고 와서 한오백년을 이제 서양 작곡가가 아레인지 해가지고 이제 연주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제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하고 싶은데, 사실 정부나 음악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곡을 알린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아직은 한국의 음악을 잘 모르고 있고 또 한국의 악기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교포 사회를 하는 연주는 한국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한국 사람들이 알겠지만 정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뭐 제가 다니는 불가리아라든지 동유럽은 사실 한국에 대해서 그 음악에 대해서는 특히나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많이 집중적으로 음악가들이 노력한다면은 그게 아마 한류가 될 수 있고 또 애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아리랑 선율 세계인들이 감동하는 거야 우리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피리로 한오백년 가락이 연주되면 다 울 것 같은데요? 글쎄, 이제 저는 울었어요. 연주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내용들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울기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아했고 또 그 연주가 사실은 국악하는 사람들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니, 영실 지휘자님도 우리나라 그 예술가들에게 도움을 좀 주고 있다 그러셔서 어떤 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제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공연이라는 건 티켓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한국 연주자들을 추천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오케이 한다 그러면 이제 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2011년에 NHK 그 교향악단 연주할 때 사실은 그 협연자들을 하기 전에 그 단체에서 저한테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만약에 제가 못하면 못하는데 그때 한국 연주자가 있어서 제가 흔쾌히 오케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라고 할 거는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한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 또 주 활동 무대가 유럽을 위시한 전 세계 각지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연주자들 혹은 뭐 성악가들 그런 데서 또 한 번 더 무대 연주를 하고 무대 연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 관계자들은 어떤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주는 못 부르게 되죠. 지금 뭐 음악가를 꿈꾸는 후배들 많을 텐데 어떤 격려의 한마디 남기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음악은 사실 다른 문화와는 다른 거거든요. 사실 뭐 공부를 해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길게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금 음악 활동하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안 가면 이제 음악을 그만둔다, 뭐 조금 하다가 관두는데 사실 음악은 죽는 날까지 할 수 있는 게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이렇게 지휘자로서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꾸준히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에 왔는데 젊은 사람들도 어떤 대회의 목표보다는 음악을 사랑하고 꾸준히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일요 인터뷰 오늘 이영칠 지휘자와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관심 갖고 또 그만큼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자리에 왔다는 이영칠 지휘자 얘기 듣고 계신데요. 잠시 교통 상황 알아본 뒤에 남은 얘기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도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선영 씨. 오늘 오케스트라 지휘자 이영칠 지휘자와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을 돌면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았던 공연이 뭐 많으시겠지만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실까요? 그 많은 공연이 있는데 가장 제가 감동했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2013년 제야음악회와 신년음악회였거든요. 사실은 그 제야음악회와 신년음악회를 함부르크 심포니나 함부르크에서 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특히나 유럽은 신년음악회나 제야음악회가 아마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는 매년 베토벤 교향곡 9번을 10년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저한테 기회가 와서 하는데 사실 독일이라는 나라를 그때가 제가 처음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독일이라는 나라에 베토벤이 작곡한 가장 어려운, 가장 훌륭한 합창교향곡을 아시아주의자가 한다는 게 사실 아시아주의자가 몇 명은 거기서 연주를 했지만 그 신년음악회 같은 경우는 본국에 있는 사람들 쓰는데 제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 사람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도 되고 거기 음악 감독이 연습할 때마다 와서 보고 혹시나 못할 거 그러니까 그 믿음이 별로 없었죠. 왜 저를 처음 봤으니까. 근데 그 두 연주를 그 연주가 딱 끝나고 모든 관객들이 기립을 하고 그러니까 그 느낌을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발 동동 구르면서 막 환호를 보내고 이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제야음악회 때는 기립을 했었고 신년음악회 때는 말 그대로 그 관객들이 전부 발을 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함부르크 교향악단 있는 중에 진짜 손에 꼽힐 정도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그런 독일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자랑스럽고 얘기만 들어도 뿌듯하네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곡으로 만약에 그랬다면 뭐 좀 드렸는데 독일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베토벤이라는 그 거장의 그 중에서도 합창교향곡을 제가 이렇게 연주하면서 그냥 그거는 지금도 사실은 뭐 이렇게 가끔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굉장히 저리죠. 멋지신데요. 지난해는 또 일본 NHK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특별 초청이 되셨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일본에서 한국 지휘자 부른 게 또 참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뭐 잘 안 부르죠. 그러니까 아마 정명훈 선생님하고
저만 이제. 근데 그게 두 번째 연주였거든요. 2011년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하는데 인상 깊었던 거는 NHK 88주년 기념 행사에 제가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연주했던 게 사실 굉장히 왜냐면 자기네 기념 행사에 일본주의자가 안 가고 제가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거기에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 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를 불러서 이렇게 연주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수많은 민간 외교관들이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영실 지휘자님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민간 외교관이시네요. 뭐 제가 외교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민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부각된 것 뿐이지 사실은 이 동유럽이 의외로 굉장히 좋은 데도 많고 많이 좀 발전을 같이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연결이 좀 자주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휘자로서 아직도 꼭 서보고 싶은 무대, 나라가 있으실까요? 뭐 축구 선수들은 가장 큰 문제가 그 뭐 잉글랜드 무대식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지휘자로서 음악가로서 가장 쓰고 싶은 무대가 이제 베를린이겠죠. 베를린 필하모니. 그러니까 거기에 무대라는 거 제가 한번 연주를 봤는데 사실 그 무대에 쓴다는 건 꿈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그런 꿈을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건 사실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음악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마음을 좀 놓고 언젠가는 나를 이해하면 사람들이 부르듯이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렇게 목적을 위해 달리는 것보다는 지금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쭉 나눠봤는데 그 지휘에 대한 자부심, 음악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이제 고스란히 좀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음악 잘 모르는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기운을 좀 전해받은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골라주시는 음악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 특별히 준비해 오신 곡이 있다면서요? 이게 제가 4월 13일에 소피아 필하모닉 정규 연주에서 연주를 했거든요. 실황 중계인데 모차르트의 레퀴엠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 음악이 그분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 중에 제 초입 부분인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는 주제의 곡입니다. 네, 오늘 추천해 주신 곡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실 지휘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58분 TBS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비 늦은 오후부터 내리겠습니다.